고금소총과 야담. 검은 호랑이. 인조 임금 때 서울에 무변인 이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풍채와 골격이 빼어났고 힘도 셌습니다. 그가 일찍이 관동 지방에 일이 있어 양양방면으로 길을 떠났다가 날이 저물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골짜기 험한 길을 수십 리나 가도 마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멀리 숲을 사이로 등불이 보였습니다. 말을 채찍질해 가보니 바위 고갯마루 사이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 지붕에 꽤 넓고 앞이 트인 집이었습니다. 늙은 여인이 문을 열고 맞이해 주었습니다. 들어가니 젊은 여인이 안에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살쯤으로 보였는데 무척 아름다웠고 소복을 정갈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늙은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집은 아래 칸과 위 칸으로 되어 있고 가로막이 벽에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이생을 아래 칸에 머물도록 해주었습니다. 정갈한 밥에 맛있는 반찬, 향기로운 막걸리까지 내주니 접대하는 뜻이 아주 은근한 것 같았습니다. 이생이 몹시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바깥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젊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마침 출타하셨는데 곧 돌아오실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과연 한 장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8척이나 되는 장신에 몸도 매우 건장했습니다. 목소리는 우레소리같이 우렁찼습니다. 그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리 깊은 밤에 누가 여자들만 있는 집에 와서 묵는단 말인가? 해괴망측하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깜짝 놀란 이생이 나가서 변명했습니다. 나그네가 멀리 와서 깊은 밤에 길을 잃고 간신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인장께서는 이런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도리어 책망하시는군요. 그러자 장부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그냥 장난삼아 한 말이니 괴념치 마십시오. 그는 마당에다 관솔불을 훤히 밝히고 사냥해온 짐승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슴과 노루, 산돼지 등속이 언덕만큼 쌓였습니다. 의생은 더욱 두려워졌지만 이생을 본 주인은 몹시 기뻐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돼지고기와 사슴고기를 잘라 솥에 넣고 푹 삶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장부는 등불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이생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맛있는 술이 술동이에 가득했고 큼직한 고깃덩어리가 쟁반에 쌓여 있었습니다. 큰 술잔을 연거푸 들어 이생에게 권하니 그 뜻이 매우 그윽했습니다. 술이 샜던 이생은 주인이 협객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는 허리띠를 풀고 마음을 열어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마음이 편안해지자 서로 이야기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호련 주인이 이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골이 범상치 않으니 용맹함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원통해 꼭 죽여야 할 원수가 있지요. 그러나 의기 있고 용감하며 생사를 함께할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 일은 도모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생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사연부터 말해보시지요. 주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어찌 차마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동네에서 살며 부자로 통했지요. 10년 전 갑자기 악독한 호랑이 한 마리가 근처 깊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10여리쯤 되는 곳이지요. 호랑이는 날마다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로 말미암아 마을 사람들은 다 떠나고 흩어져 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조부모와 부모, 형제 3대도 모두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기에 저도 마땅히 당장 떠나야 할 형편이었지만 창졸간이라 피해 갈 곳을 찾지 못했지요. 열흘 사이에 연이어 화를 당하고 오직 내 한 몸만 남았으니 무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조금은 힘을 쓰기에 이놈의 호랑이를 반드시 죽이고 나서야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이 짐승과 거듭 겨룬 지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와 그 짐승의 힘이 서로 비슷해 승부를 결판낼 수가 없었지요. 용감한 장사 한 사람만 얻어 팔뚝 힘만 얹어도 그 짐승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오랫동안 찾아왔지만
지금까지 얻지 못해 지극히 원통했습니다. 날마다 통곡만 하다가 오늘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결코 평범한 분이 아닌 것 같기에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니 저를 불쌍히 여겨 제발 마음 써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생은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주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 당신은 효자이십니다. 내 어찌 손 한 번 쓰는 노고를 아껴 당신이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겠소? 당신을 따라가겠소이다. 주인이 벌떡 일어나 절을 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이생이 물었습니다. 칼을 갖고 가서 찌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해 묵은 노물이지요. 내가 칼이나 총을 갖고 가면 그것이 알아채고는 반드시 숨고 피해 나타나질 않아요. 무기를 갖고 가지 않을 때만 나타나서 공격하니 죽이기 무척 어려웠지요. 내가 여러 번 위태로운 일을 겪어서 감히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가기로 했으니 마땅히 며칠 동안 기운을 보강하고서 나아가는 게 좋겠소이다. 그래서 이생은 열흘 동안 그 집에 머물며 날마다 주인과 함께 술과 고기를 마음껏 마시고 먹었습니다. 하루는 하늘의 기온이 맑고 쾌청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갑시다. 주인은 이생에게 예리한 칼 한 자루를 주고 함께 출발했습니다. 동쪽으로 10여리를 가니 산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개 몇 개를 넘으니 산과 개울이 겹겹이 둘러싸고 수목이 빽빽해졌습니다. 그러다 호련 골짜기가 열리고 밭이 나타났습니다. 맑은 개울이 굽이쳐 흐르니 흰 모래사장이 반짝였습니다. 개울 옆에 드높은 바위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검푸른 빛을 내면서 깎아지른 듯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 으스스해졌습니다. 주인은 이생에게 숲을 속에 깊이 숨어 있으라 당부하고는 혼자 맨손으로 개울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휘파람을 길게 불었습니다.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청량한 소리였습니다. 갑자기 바위 위쪽에서 티끌과 모래가 여러 차례 자욱하게 일어났습니다. 골짜기는 햇빛이 사라져 어두워졌습니다. 문득 바위 꼭대기에 쌍횃불 같은 빛이 일어나 명멸하며 번쩍번쩍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생이 숲을 사이에서 살펴보니 무언가 바위 사이에 걸려 있는데 마치 검은 비단 한 자락에 촛불 2개가 켜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은 그걸 보고 팔을 걷어붙이며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한번 뛰어날랜 새처럼 날아와서 주인과 뒤엉켰습니다. 자세히 보니 거대한 검은 호랑이였습니다. 머리와 눈이 흉측하고 사나워 여느 호랑이와 달랐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 자빠지게 하니 똑바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처럼 서니 주인도 머리로 호랑이 가슴 사이를 들이받고 그 허리를 단단히 껴안았습니다. 호랑이는 목이 뻣뻣해져 머리를 굽힐 수 없게 되자 앞다리로 주인의 등을 핥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등에는 쇠덩이처럼 단단해진 생가죽이 덮여 있어 아무리 날카로운 발톱으로 긁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자기 다리로 호랑이 다리를 걸어 호랑이를 넘어뜨리려 했고 호랑이는 양쪽 다리로 버티며 넘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번 밀었다가는 밀리고 또 나아갔다가는 물러나니 방울지세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의생은 비로소 숲을 속에서 나와 칼을 꺼내 들고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호랑이가 그걸 보고 크게 포효했는데 바위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빼내려 했지만 주인에게 단단히 붙잡혀 있어서 지극히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눈빛이 번갯불처럼 번쩍였습니다. 의생은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달려가 호랑이의 허리를 찔렀습니다. 여러 차례 찔렀다 뺐다 하니 호랑이는 처음에는 몸을 떨며 울부짖다가 이윽고 땅 위로 쓰러졌습니다. 피가 용솟음쳤습니다. 주인은 그 칼로 호랑이의 배를 가르고 뼈에 붙어있는 야들야들한 부분을 베어 육장을 만들었습니다. 호랑이의 심장과 간을 끄집어내서는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주인은 한참을 목 놓아 통곡하다가 저녁 무렵에야 이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생을 향해 무수히 이마를 찌을 정도로 절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생 역시 감동하고 슬퍼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튿날 주인은 나가서 큰 소 5마리와 준마 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모두 종자가 딸려 있었고 각각에는 가죽과 인삼 등속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또 오칠한 자그마한 궤짝 몇 개를 가져왔는데 그것들도 모두 뭔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집의 젊은 여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취하려는 여자가 아닙니다. 일찍이 돈을 많이 주고 데려온 양갓집 여자지요. 저는 여러 해 동안 이 재산을 모으며 원수에게 복수를 해준 분께 은혜를 갚을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부디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곳에 농장이 따로 있어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야겠군요. 그러고는 또 울며 절을 했습니다. 이생은 의기 때문에 주인을 도와준 것일 뿐인데 어찌 재물의 이로움을 탐내겠는가? 내 비록 무변이지만 어찌 이 물건들을 받겠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주인이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재물에 마음을 쓴 것은 오직 오늘을 위해서였는데 공은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즉시 일어나 작별의 절을 하고 젊은 여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 물건들을 갖고 가서 은인을 잘 모셔라. 만약 다른 사람을 섬기며 망령되이 낭비한다면 내 비록 천리밖에 있다 하더라도 훤히 다 알 터이니 반드시 내 목숨을 끊어놓을 것이다. 말을 마치고는 횡하니 떠나버렸습니다. 이생이 불러도 돌아보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생도 재물을 갖고 여인과 함께 떠났습니다. 남편감을 골라 시집을 보내려 해도 여자는 그러느니 차라리 죽기를 맹세하고 다른 곳으로 시집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생은 여자를 첩으로 삼았습니다. 망나니 아이를 평양감사로 키운 승려. 합천원 아무개는 나이 60의 외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기만 하고 교육하지 못하니 아들이 목불식정이었습니다. 해인사에 한 대사가 있었는데 전부터 원과 친의 관하에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대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15살 된 사내아이가 되었는데도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장차 어떻게 하시렵니까? 원이 말했습니다. 문자를 가르치려 해도 건방져서 말을 듣지 않고 그렇다고 차마 회초리질도 못하여 이 지경이 되었으니 심히 후회됩니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사대부 자제가 어려서 공부할 때를 놓치면 장차 세상에서 버림받을 텐데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아드님을 자애롭게만 키우시느라 공부에 힘쓰지 않게 만들었으니 이것을 옳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드님을 보니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이렇게 포기하시니 심히 아깝습니다. 소승이 아드님에게 글을 가르쳐 볼 테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감히 청하지는 못했지만 그거야말로 내가 정말 원하던 바입니다. 대사께서 제 아이를 가르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어찌 천만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아이를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고 오직 엄하게 공부시켜 주시오라는 취지의 증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어서 소승에게 주십시오. 일단 아이를 산문으로 보내고 나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관가의 관속들과 일절 통하지 못하게 하여 은혜의 마음을 다 끊어야 할 것입니다. 소승이 옷부터 음식까지 다 마련할 것이며 보내실 게 있으면 왕래하는 승려를 통해 소승에게 바로 보내시어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로지 명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어 대사의 말대로 증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그날 원은 아이를 산문으로 보내고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산에 올라오고서 좌우로 날뛰며 대사를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대사는 그를 못 본 채 하며 내버려 두었습니다. 4, 5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대사는 고가를 쓰고 도포를 차려입고 책상 앞에 엄숙히 앉았습니다. 3, 40명 되는 제자도 경전을 끼고 그를 모시고 앉았는데 예의가 방정하고 엄숙했습니다. 대사가 한 사리승에게 명하여 아이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아이는 울부짖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중놈 주제에 감히 이렇게 양반을 모욕하다니. 내 돌아가면 아버지께 다 고해 바쳐 너를 때려 죽일 테다. 아이는 또 1000번 만번 죽일 이 까까머리 도적놈아. 라고 욕하면서 죽어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사가 큰 소리로 스님들을 질책하며 아이를 묶어오라고 명했습니다. 여러 스님이 달려들어 아이를 묶어서 대사 앞으로 데려오니 대사가 아이에게 증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나에게 써주셨으니 이제 너의 생사는 내 손에 달렸다. 너는 양반과 자제로서 글자도 못 읽고 폐악한 짓만 일삼으니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이 악습을 고치지 않으면 장차 내 가문을 망하게 할 것이니 먼저 내가 내리는 벌부터 받아라. 그러고는 송곳 끝을 벌겋게 불에 달구어 그걸로 아이의 널쩍 다리를 찔렀습니다. 아이는 혼절했다가 반나절이 지나서야 깨어났습니다. 대사가 또다시 찌르려 하자 아이가 애걸했습니다. 앞으로 오로지 대사님 명을 받들겠습니다. 다시는 찌르지 말아주세요. 대사는 송곳을 쥔 채 아이를 꾸짖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다가 한 식경이 지나고 나서야 풀어주었습니다. 아이를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해 먼저 천자문을 주고 일과를 정해주어 조금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장성했기에 지혜와 생각이 자라나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알았고 10가지를 들으면 100가지를 알았으니 4~5달 사이에 천자문과 통사를 다 이해했습니다. 아이는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해이해지지 않으니 1년여 만에 물리가 크게 트였고 산사에 머문 지 3년 만에 공부를 완성했습니다. 아이는 책을 읽으면서 언제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대부인 내가 중에게 이 같은 치욕을 당한 것은 모두 내가 배우지 못한 탓이다. 내 열심히 공부에 등과하면 이중을 반드시 때려 죽여 오늘의 원한을 풀리라. 아이는 이런 일념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더욱 공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사는 아이에게 과거 공부도 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앞으로 다가오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공부를 해서 과거 보는 선비가 되기에 충분하구나. 내일 나와 함께 산을 내려가자꾸나. 다음날 대사는 아이를 데리고 관하로 가서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이제 문장을 크게 이루어든 과 후 무님의 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승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비로소 혼담이 오가고 아이는 혼인을 했습니다. 그 뒤 상경하여 과거장에 출입한 지 3년 만에 급제해 수십 년 사이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크게 기뻐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이제야 해인사 늙은 중을 죽여 지난날의 울분을 풀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안찰사로 도내를 순시하게 되자 형구를 잘 갖추도록 신신당부하고 곤장을 따로 만들어서는 곤장 잘 치는 사람 서너 명을 골라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는 산문에 들어가 스님을 때려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행차가 홍류동에 이르자 노승이 여러 스님을 거느리고 길가에서 공손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관찰사가 된 아이는 그를 보자 얼른 가마에서 내려 손을 잡고 정성을 다해 대했습니다. 노승도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승이 다행히도 죽지 않아 관찰사의 위의를 보게 되니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함께 절로 들어갔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소승이 거처하는 방이 사또께서 전에 공부하셨던 곳이지요. 오늘 밤 하처를 옮기시어 소승과 베개를 나란히 하고 주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러겠다 했습니다. 같이 자다가 밤이 깊어지자 노승이 물었습니다. 사또께서 어릴 적 공부하실 때 소승을 꼭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급제에 관찰사가 되셨을 때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셨나요? 그렇습니다. 순시를 시작할 때도 저를 때려 죽이자 속으로 다짐하셨는데 왜 그러지 않고 가마에서 내려 정성스레 대접해 주셨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옛날부터 품은 원한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대사의 얼굴을 대하니 그 마음이 얼음이 녹듯 눈이 녹듯 사라져 나도 모르게 기쁜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소승도 알아차리고 있었지요. 사또는 앞으로 대관이 될 것입니다.
모년 모월 모일 사또께서 평안감사가 되었을 때 소승이 저의 대를 이을 상좌 승려를 보내겠습니다. 사또는 반드시 소승을 만난 것처럼 예를 갖추어 상좌를 맞이하고 밤에는 동침을 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승이 또 종이 한 장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소승이 사또를 위해 평생 운수를 점쳐 연도별로 적은 것입니다. 향년이며 벼슬이 몇 품까지 오를지도 훤히 다 알 수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양 가명의 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예의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관찰사는 쌀, 배, 돈, 나무 등을 많이 주고 절을 떠났습니다. 그 뒤 몇 년이 흘렀는데 과연 그는 평안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문지기가 보고했습니다. 경상도 합천군 해인사 스님이 아련하고자 합니다. 그가 어렴풋이 알아차리고 즉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찾아온 스님을 마루 위로 올라오게 하고는 소매를 부여잡고 무릎을 가까이 하며 대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상을 나란히 하며 저녁밥을 먹고 밤이 되자 동침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온돌이 너무 뜨거워져 그가 잠자리를 바꾸어 누웠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비린내가 느껴져 손으로 스님 쪽을 더듬으니 스님이 누운 곳에 물기가 있어 손이 젖었습니다. 지인을 불러 횃불을 들고 오게 살펴보니 스님은 배가 칼에 찔려 오장이 쏟아져 나와 있었고 방바닥에 피가 흘러 흥건했습니다. 감사가 크게 놀라 시신을 밖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 관노가 감사가 사랑하던 기생을 곁눈질하면서 둘이 크게 혹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을 품은 관노가 감사를 찔러 죽이려고 들어와서 아랫목에 누운 사람이 감사인 줄 알고 찔렀던 것이었습니다. 관노를 바로 붙잡아와서 엄하게 조사하니 하나하나 실토했습니다. 마침내 법에 따라 그를 처단했습니다. 감사는 스님의 초상을 치러주고 관을 본사로 보냈습니다. 필시대사가 이 액을 미리 알고 자기 상자로 하여금 그 액을 대신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감사의 공명과 수명은 모두 대사가 예측한 운수와 같았습니다. 처가살이하며 구박받은 사위의 반전. 광해군 때 대북파 중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부귀영화가 비할 데 없었습니다. 그 아들 역시 벼슬 서열을 뛰어넘어 왕명의 출납을 맡았던 정삼품 당상관이 되었습니다. 집은 크고 화려했으며 금과 곡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상의 사위 김생은 매우 외롭고 기구한 사람으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처가의 장인, 장모와 종들이 모두 그를 싫어해 박대했습니다. 마국간의 어린 종들조차 김생이라 불렀으니 그를 존중해 받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부인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살뜰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김생은 날마다 저녁에 나가면 아침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재상과 부인 그리고 승선 앞을 감히 지나가지 못하고 작은 문을 거쳐 재빨리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문에 기대 김생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루 아래로 내려와서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옷과 도포를 벗겨주고 직접 밥상을 내왔습니다. 재상의 종들조차 모두 맛있는 고기를 실컷 먹게 했지만 김생에게는 쓴 나물 몇 접시만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때때로 분노하며 김생을 마주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김생은 한결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처지에 이것도 오히려 분에 넘치니 어찌 언짢게 생각하오? 하루는 김생이 늦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혼자 앉아 있는데 담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아내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김생이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저를 한참 나무라기를 너는 옷과 음식을 다 부모한테 얻으면서 맞이하고 배웅하는 것은 김생뿐이구나. 아침 저녁 은밀한 정이 돈독하더구나. 저 김생이란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어 우리 집 곡식만 축내고 내 인생만 망가뜨리니 심히 추악하다. 그 생각만 하면 언제나 머리가 곤두서고 이가 갈린다.
그런데도 너는 도리어 그놈을 부모보다 10배는 더 섬기니 또다시 그렇게 행동하려거든 그놈을 따라 나가거라. 내 멋대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살 거라. 하셨어요. 그 뒤로 또 부모님의 책망을 들을까봐 문으로 곧바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해그림자가 사라지자마자 당신이 돌아왔을 거란 생각이 들어 똥 누러 간다고 둘러대고 몰래 왔어요.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김생이 말했습니다. 장모님의 가르침이 그와 같은데 뭐하러 왔소? 조금 있으니 계집종이 저녁밥을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그 종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거라. 계집종이 알았다 하고 나갔습니다. 김생이 저녁을 배불리 먹었는데 밥상 위에는 닭다리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왜 그러오? 조금 전에 닭 한 마리를 삶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그걸 물고 가서 몸통은 다 먹어치우고 다리 하나만 직간 옆에 떨어뜨려 두었지요. 종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가 이거 김서방에게는 좋은 고기감이 되겠다. 상에 올려 그 인간 입을 잠시라도 즐겁게 해주자 해서 여기 놓인 겁니다. 몹시 더러운 것이니 입에 대지 마셔요. 김생이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굽어 살피셔서 고기 한 덩어리를 주셨으니 특별한 은혜라오. 그러니 감히 손가락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겠소? 김생이 할 말을 다하고 먹을 것도 다 먹은 듯 일어나 나가려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인경도 쳤는데 어딜 가시려는 거예요? 김생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삼경에 동산으로 올라가 궁궐 밖을 살펴보시오. 분명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텐데 그 소리가 오래가면 반드시 자결하시오. 혹 삽시간에 진정되면 진중하게 살 길을 도모하시오. 아내가 꼭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김생이 비틀비틀 걸어 나갔습니다. 아내는 이날 밤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삼경이 되자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동산 등성이에 올라가 궁궐이 있는 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하기만 할 뿐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생이 허망한 소리를 했다 여기고 내려가려는데 호련 횃불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말들은 힝힝거리며 날듯이 대궐문 쪽으로 내달았습니다. 그 형세가 비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잠시 떠들썩하더니 한 무리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성 안을 보니 대궐 밖에 간간히 불빛이 보였지만 크게 떠들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재상과 아들은 둘 다 궁궐에서 숙직하고 있어서 집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김생의 아내는 그 연유를 알 길이 없어 다만 집으로 돌아와 의아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계집종이 재상의 아침밥을 갖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대궐 쪽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기병이 주둔해 채찍질을 하고 몽둥이질을 하며 사방으로 사람들을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여종이 주인의 권세를 믿고 진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장교가 계집종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계집종이 크게 꾸짖었습니다. 나는 아무동 아무대감댁 사람이요. 하찮은 장교가 어찌 감히 나를 핍박하시오. 여러 군졸이 실소하며 말했습니다. 내 주인은 흉악한 역적의 괴수인데 어찌 잠시라도 권세를 팔아먹으려 하느냐. 그러고는 마구 발길질에 여종을 몰아냈습니다. 여종은 위태로운 지경을 겨우 모면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 사태를 보고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임금님의 은총을 두텁게 받아왔다. 또 음모도 꾸민 적이 없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몰락할 리 있겠느냐? 이건 필시 무렵에 김생이 영모를 꾀했다가 발각되어 국문을 받는 중에 우리 집을 끌어들여 원한을 드러낸 것일게다. 내 신랑 꼴 좋구나, 꼴 좋아. 김생의 아내 역시 너무나 의심스럽고 어지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난관 몇 명이 달려와 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그이들은 문서들을 조사에 걷어갔으며 창고를 수색하고 점검했습니다. 온 집안 사람이 목 놓아 통곡하며 난관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난관들은 비밀이라며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늙은 종에게 몰래 나가 소식을 염탐해오게 했습니다. 한참 뒤에 종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어젯밤 새 임금이 즉위하시고 전 임금은 폐위되어 귀양 갔습니다. 온 조정 삼공과 재상은 대비를 유폐한 일을 역률로 논하고 있다 했습니다. 제 생각에 대감께서도 화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아 급히 관청으로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대감과 도령님께서는 함께 혹형을 받아 골수가 다 부서졌고 오늘 안으로 사지가 찢기는 형벌을 받는다 합니다. 마님과 아가씨들은 가련하게도 모두 관적에 들어가실 것이고 소인들 또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혼절에 엎어졌습니다. 늙은이고 젊은이고 모두 통곡하고 쓰러졌습니다. 종이 홀연 눈물을 닦고 일어나 영거푸 부인을 불렀습니다. 아까 경황이 없어 한마디 빠뜨렸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소인이 문틈으로 살펴보니 의군부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윗자리에는 붉은 비단에 금박이 핀 옷을 입은 젊은이가 앉아 있었는데 김생과 비슷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이 많다. 그 인간이 어찌 갑자기 금박이 핀 비단 옷을 얻을 수 있겠느냐? 김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천하만사 예측하기 어려우니 다시 가서 살펴보아라.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인간을 믿고 망상까지 일으켜 내 마음을 더욱 헷갈리게 하는구나. 늙은 종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담을 뛰어넘어 나갔습니다. 늙은 종이 날듯이 달려 의정부의 정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관노 2명이 그럴듯한 옷을 입고 큰 길에서 자빈의 통행을 금지했으며 기수 10명이 두 줄로 서서 길을 비키라고 외쳐댔습니다. 높은 수레에 한 젊은 재상이 앉아 있었는데 옷이 심히 화려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구름 같았습니다. 늙은 종이 눈을 비비고 살펴보니 김생이 분명했습니다. 따라가 보니 전도가 대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재상도 따라 들어가 잠시 뒤에 나와서는 한 숙직실로 들어갔습니다. 늙은 종이 관노에게 물었습니다. 전하리가 누구이시지요? 판서 김아무날이라오. 관양은 어디신가요? 아무고을이라오.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가요? 이조 판서 지금 어영대장이시고 춘추 성균관 내의원 사사 제조이시라오. 늙은 종이 크게 기뻐하며 돌아와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김생의 아내에게 김생의 이름과 자, 관양, 연세 등을 물어보니 관노가 대답해준 것과 모두 같았습니다. 부인이 마침내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김생의 아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결같이 냉대했으니 이 두 눈가를 찔러 사죄해야겠다. 그러나 지금 재앙이 눈썹에 불이 붙은 듯 임박했으니 가련한 내 아버지와 오빠는 구해줄 사람이 없으면 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낳고 길러준 은혜를 생각해 우리가 박대한 허물을 내가 용서해준다면 마른 뼈에 살이 돋아나고 얼어붙은 풀뿌리에 다시 봄이 올 것이다. 생각해주겠느냐? 김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김생이 현달에 귀하게 된 걸 알고서도 제가 아버지와 오라비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칼에 엎어져 죽어야겠지요. 부디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생의 아내는 붓을 찾아 짤막한 편지를 썼습니다. 첩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구차히 밥 먹고 숨 쉬어온 이유는 제가 죽고 나면 당신이 더욱 쓸쓸해져 위로받을 곳이 없어질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거듭 생각하다 오늘에 이르렀군요. 듣자니 천도가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 당신 벼슬이 드높아져 일신의 영광이 내렸다 합니다. 옛날의 쓸쓸함이 사라지고 이제 혁혁하게 되셨으니 첩은 이제부터 당신께 누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첩의 운명이 어그러져 집안의 화가 더욱 참혹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이 회한을 갚을 길이 없나이다. 저는 장차 실오라기 같은 생명을 아버지와 오라비와 함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의승에서 우리 인연의 업은 이미 뜬구름이나 흘러가는 물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유마의 알아차림이 있으시다면 내세에서라도 이 빚을 조금 갚아주실 수 있을는지요?
만번 바라옵건대 진중하시어 넓은 집 겹겹의 요 위에서도 가난했던 날을 잊지 마시고 붉은 수레를 탄 높은 장군이 되시더라도 고달프게 걸어다니던 시절을 잊지 마세요. 비단 옷을 입어도 소못 입던 날을 잊지 마시고 낙타 고기와 곰 발바닥을 드셔도 채소 씹으시던 날을 잊지 마소서. 부디 저승의 소망을 저버리지 마소서. 편지를 다 써서 늙은 종에게 주며 김생에게 빨리 전하도록 했습니다. 관아에서 꼿꼿이 앉아 이를 보고 있던 김생은 편지를 읽고 감격해 눈물로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조회가 끝나자 관을 벗고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소신의 훈명을 반납하겠사오니 부디 조강지처를 살려주옵소서. 임금이 그 까닭을 묻자 김생은 하나하나 다 아뢰었습니다. 임금이 감동한 얼굴로 김생의 장인을 특별히 용서하고 좋은 땅으로 가벼운 귀양을 보냈습니다. 김생은 수레와 옷을 성대하게 꾸미고 그 아내를 친히 맞이해 하사받은 저택으로 함께 가니 그 기쁨이 지극했습니다. 장모 역시 김생의 집에서 기거하며 여생을 마쳤습니다. 손녀의 신랑감을 구한 할아버지. 판서 신임은 호가 한죽당인데 지인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아들을 잃었지만 유복자인 손녀가 있었습니다. 손녀가 15살이 되자 홀로 된 며느리는 매일 시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이 아이 신랑감은 아버님께서 친히 관상을 보시고 골라주셔요. 신공이 말했습니다. 너는 어떤 신랑감을 구하느냐? 80수를 누리고 벼슬은 대관에 이르며 집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들도 많이 낳는 사람이면 다행이겠습니다. 신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내 소원을 따르자면 신랑감을 빨리 구하기 어렵겠구나. 며느리는 그 이후로 신공이 집을 나갔다 돌아오기만 하면 합당한 신랑감이 있더냐고 매일 되풀이해 물었습니다. 하루는 신공이 가마를 타고 지금의 종로구 효자동인 장동을 지나는데 여러 아이가 모여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0몇 살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봉두남발에 중마를 타고 좌우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신공이 가마를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니 옷은 몸을 다 가리지도 못했고 하목해구의 골격이 비범했습니다. 종에게 명하여 그를 불러오게 하니 고개를 저으며 따라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신공이 종 여럿을 보내 붙잡아오니 아이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뭐하는 관원인데 공연히 나를 잡아가려 하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오. 종들이 그를 끌어안아서 가마 앞으로 데리고 오니 신공이 물었습니다. 너는 문벌이 어떻게 되는 사람인가? 문벌은 알아서 뭐 하려고요? 저는 양반이라오. 신공이 또 물었습니다. 나이는 몇이고 집은 어디인가? 성은 무엇이고? 군정의 병사나 죄인 등의 몸을 검사하여 그 특징을 적는 기록을 만들렵니까? 왜 남의 성명과 나이, 주소를 묻나요? 저의 성은 유고 나이는 13살입니다. 저희 집은 건넌 마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묻나요? 빨리 놓아주세요. 공은 그를 놓아주고 그 집에 따라가 보았습니다. 비바람도 못 가리는 오두막집에는 호러미만 있었습니다. 신공이 여종을 불러 전했습니다. 저는 모동에 사는 신아무개입니다. 저에게 손녀 하나가 있는데 혼처를 구하고 있지요. 오늘 댁에 도령과 정혼하고 가겠습니다. 신공은 종들에게는 절대 집에 가서 발설하지 말라 하고 잠시 다른 곳에 들렀다가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홀로 된 며느리가 또 딸의 신랑감에 대해 물었습니다. 신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어떤 신랑감을 구하느냐? 며느리가 처음과 똑같이 대답하니 신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신랑감을 얻었다. 며느리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어느 댁 도련님인가요? 댁은 어디 있고요? 그 댁은 알 필요 없다. 나중에 마땅히 알게 될 거다. 그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공이 납치 날이 되어서야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사리에 밝은 늙은 여종을 보내 그 집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신랑감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고 오게 했습니다. 여종이 돌아와서 고했습니다. 집은 몇 칸밖에 안 되는 초가인데
비바람 가리기도 어렵겠더라고요. 아궁이 밑에는 이끼가 끼었고 솥 위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신랑 감은 눈이 광주리같이 크고 머리는 쑥대처럼 헝클어져 있어 취할 것도 없고 볼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 아기씨께서 그 가문에 들어가시면 절구도 친히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씨는 꽃이야 오기야 자라서 비단결같이 약한 체질인데 어찌 그런 집에 시집 보낼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이 말을 듣고 낙담하여 혼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납치날이 되었는지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고 신랑을 맞이할 차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신랑이 들어와 예를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살펴보니 과연 여종의 말대로였습니다. 정말 일개 가증스러운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신랑을 본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신랑이 돌아오자 신공이 물었습니다. 왜 다시 왔느냐?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보니 저녁밥을 기약할 수 없어서 돌아가는 입마편에 같이 왔지요. 신공이 웃으며 그를 머물게 했습니다. 신랑이 이때부터 계속 신공의 집에 머물면서 연일 아내의 방에서 자니 체질이 허약한 신부는 신랑에게 시달려서 거의 병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신공이 걱정되어 신랑을 타일렀습니다. 너는 왜 연일 내침하느냐? 오늘은 나와서 나와 함께 자자꾸나. 신랑이 말했습니다. 공손히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밤이 되어 신공이 잠자리에 들자 신랑은 그 앞에 침구를 깔았습니다. 언뜻 신랑이 눈을 감는 듯 하다가 손으로 공의 가슴을 쳤습니다. 신공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짓이냐?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잠자리가 불안하면 홍몽 중에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공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말거라. 그러겠습니다. 얼마 안 있어 신랑이 또 신공을 발로 찼습니다. 공이 다시 놀라 깨어나 꾸중을 했습니다. 조금 뒤 신랑이 또 손발을 동시에 놀려 때리기도 하고 차기도 했습니다. 신공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말했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자거라. 더 이상 너와 같이 잘 수가 없구나. 신랑이 침구를 말아 짊어지고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집안 친척 부녀자가 방문해 신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삼경이라 그들이 놀라서 일어나 피신하니 신랑이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부녀자는 모두 빨리 옮겨가고 유서방 댁만 남는 것이 좋겠소. 이런 이유로 처가 사람들은 상하를 막론하고 신랑을 다 싫어하고 신랑 대하기를 고달파했습니다. 하루는 신공이 황해도 안찰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녀자를 거느리고 가려 하는데 신랑도 따르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청했습니다. 신랑은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여기 머물게 하여 우리 딸을 잠시라도 쉬도록 해주세요. 신공은 허락하지 않고 신랑을 데리고 갔습니다. 먹을 진상하기 전에 신공이 신랑을 불러 물었습니다. 너 먹을 가지고 싶으냐? 가지고 싶습니다. 신공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골라가거라. 신랑이 큰 먹백동을 골라서 따로 두었습니다. 가명의 비장이 아래였습니다. 이러면 진상할 복물이 모자랄까 염려되나이다. 신공이 말했습니다. 빨리 다시 먹을 만들게 하라. 신랑은 서재로 돌아와 종들에게 먹을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나눠주었습니다. 신랑은 재상 유척기입니다. 처와 향년 80까지 해로했고 지위는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아들은 넷이나 두었고 집도 부유했으니 신공의 말과 부합했습니다. 그 뒤 유공이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사위인 남원 홍익삼을 데리고 갔습니다. 또다시 먹을 진상할 때 홍랑을 불러 스스로 골라 갖게 했습니다. 홍랑은 큰 것 2동, 중간 것 3동, 작은 것 5동을 골라서 따로 두었습니다. 유공이 물었습니다. 왜 더 고르지 않는가? 홍랑이 말했습니다. 물은 물건이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 수대로 다 고른다면 진상은 무엇으로 하겠으며 한양 친구분들께는 무엇으로 문안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10동이면 충분히 쓸만합니다. 유공이 곁눈질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하긴 이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지. 음관의 제목은 되겠군. 과연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괴수의 아내를 탐한 정익공. 정익공은 젊었을 적 산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짐승을 따라서 점점 산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해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사방에 인가가 없으니 매우 당황했습니다. 말고삐를 잘 잡고 풀숲에 난 길을 따라 산등성이 몇 개를 넘었습니다. 한 곳에 도착하니 산이 우묵한 곳에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한 여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길손이 잠시도 머물 곳이 못 되니 속히 떠나십시오. 공이 그녀를 보니 나이는 20살쯤 되어 보이고 용모가 잠옷 하나 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공이 대답했습니다. 산골짝은 깊기만 하고 날도 저물었소이다. 호랑이와 표범이 횡행하는 곳에서 간신히 인가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소? 이 집에 있다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 밖으로 나가 맹수에게 죽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낫겠소. 그러고는 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여자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공은 방으로 들어가 앉아 이 집에 머물 수 없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적개가 사는 곳입니다. 양갓집 딸인 소첩도 적개에게 잡혀와서 몇 년이나 이곳에 살고 있지만 아직 호랑이 아가리를 벗어나지 못했지요. 때마침 적개가 사냥을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밤이 깊으면 올 것입니다. 손님께서 여기 머물고 있는 걸 보면 소첩과 손님은 한 칼에 머리를 내놓아야 할 겁니다. 손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공연히 적개의 손에 죽게 되었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을 때가 다가와도 밥은 거를 수 없지요. 저녁밥을 얼른 좀 가져다 주시오. 여자가 적개의 밥을 갖다 주니 공은 배불리 먹고 나서 여자를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여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후환을 어쩌시려고요?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영토를 깎아내도 반란을 일으키고 깎아내지 않아도 반란을 일으킨다 했소. 고요한 밤 아무도 없는데 남녀가 한 방에 있으니 설사 서로를 멀리한들 누가 그걸 믿어주겠소? 죽고 사는 건 운명이니 이를 두려워하고 걱정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소? 마침내 둘은 관계를 가지니 엎치락 뒤치락 마음껏 즐겼습니다. 식경이 몇 차례 지나자 홀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짐을 내려놓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적개가 왔어요. 이를 어째요? 공은 들어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윽고 엄청나게 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10척이나 되었고 눈은 강과 같이 패였으며 입은 바다같이 컸습니다. 그 모습이 웅장하고 풍채와 거동은 사나워 보였습니다. 손에 큰 칼을 잡고 있었는데 반쯤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공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소리 높여 크게 꾸짖었습니다. 뭐하는 놈인데 감히 여기 와서 남의 처를 겁탈했느냐? 공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산에 들어와 짐승을 쫓다가 날이 저물어 여기에서 기숙했소이다. 적개가 다시 크게 공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참 간도 크다. 그랬다면 사랑에 거처하는 것이 옳거늘 어찌 감히 내 실로 들어와 남이 철을 범한단 말이냐? 이것만 해도 이미 죽을 죄이거늘 너는 나그네로서 주인을 보고도 예를 갖추기는커녕 누워서 보기만 하니 이게 무슨 도리냐?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비록 내가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남녀의 자리를 나누어 앉아 있었다. 던들 당신이 믿어주었겠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죽는 것이 뭐가 두렵겠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적개가 굵은 새끼줄로 공을 묶어서 대들보 위에 매달고 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마루 위에 사냥해온 산짐승이 있으니 잘 씻어서 구워와라. 그녀는 전전긍긍하며 나가 산돼지, 노루, 사슴 등의 고기를 썰어 잘 익혀 큰 쟁반에 가득 안해왔습니다.
적게는 또 술을 가져오도록 하여 큰 동이에 든 술을 연거푸 몇 잔이나 마시고 칼을 뽑아 고기를 잘라 씹어 먹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기 한 덩이를 칼끝에 꽂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을 옆에 두고 어찌 혼자만 먹겠는가? 곧 죽을 테지만 맛은 보게 해주어야지. 칼끝에 고기를 주니 공이 입을 벌리고 받아먹는데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적게가 그걸 유심히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가히 대장부라 부를 만하도다. 그러자 공이 말했습니다. 죽이려면 얼른 죽일 것이지 어찌 이렇게 시간을 끄시오. 또 무슨 대장부, 소장부 타령을 하시오. 적게가 칼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묶은 것을 풀어주고 공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천하 기남자는 처음 보았소이다. 당신은 장차 세상에 크게 쓰이고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사람이 될 것이니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소?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지기로 생각하겠소. 저 여자는 비록 내 처지만 당신이 이미 가까이 했으니 당신의 아내가 되었소. 내가 어찌 다시 가까이 하겠소? 또 창고에 쌓여있는 재물과 비단을 모두 당신에게 줄 테니 사양하지 마시오. 대장부가 세상에서 일을 이루려는데 손에 돈과 재물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나는 이제 떠나겠소. 이후에 나에게 큰 액이 있을 것이니 당신이 꼭 나를 구해주시오. 적게는 말을 마치자 훌쩍 일어나 떠나가니 가는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공은 그의 말에 여자를 태우고 돈과 비단을 다 내어와 마구간에 있던 말들에 실어갔습니다. 그 뒤 공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공이 훈련대장 겸 포도대장으로 있을 때 외딴 시골에서 큰 도둑 무리의 두목을 잡아 올렸으니 공이 그를 다스리려고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그 적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임금께 아뢰자 임금이 그를 석방해주고 군관 장교의 서열에 임명했습니다. 그 뒤 적개는 여러 관직을 추천받고 과거에도 급제했으니 지위가 병사나 수사의 직임을 맡는 부대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호랑이 가죽을 덮어쓴 아이. 박엽이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친지 중에 재상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 아들을 보내며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관례도 올리지 않았네. 점쟁이에게 운수를 점쳐보게 하니 올해 큰 액이 있는데 장군 곁에 두면 무사할 것이라 하여 이렇게 보낸다네. 부디 우리 아이가 머물러 있게 해 액을 피하도록 해주게나. 박엽이 허락하고 아이를 자기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박엽이 아이를 깨워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큰 액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말을 따르면 액을 면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면할 수 없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찌 감히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박엽이 말했습니다. 일단 잠깐 기다려보거라. 황혼이 지고 나자 박엽은 자기가 타던 노새를 끌고 와 안장을 얹히고 아이에게 타게 하며 일렀습니다. 이것을 타고 노새가 어디로 가든 내버려 두거라. 이 노새는 몇 리를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내려 지름길로 몇 리를 더 걸어가거라. 그러면 폐사가 된 오래된 큰 절이 나타날 것이다. 상방으로 들어가면 큰 호랑이 가죽이 있을 텐데 그 가죽을 덮어쓰고 누워라. 한 노승이 와서 그 가죽을 달라 할 텐데 절대로 내주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걸 빼앗길 것 같거든 칼로 베려는 신용을 해라. 그러면 감히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닭이 울 때까지만 버티면 무사할 것이다. 닭이 울고 나서는 그 가죽을 주어도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삼가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아이는 노새를 타고 문을 나섰습니다. 노새는 나는 듯 걸어갔는데 아이의 양쪽 귀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고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새는 산을 넘고 고개를 건너 한 산골짝 입구에 이르러 섰습니다. 아이는 노새에서 내려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풀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갔습니다. 몇 리를 걸어가니 과연 폐사가 나타났습니다. 절 안으로 들어가 상방의 지게문을 여니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고
방 아랫목에는 큰 호랑이 가죽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엽의 말대로 아이는 가죽을 덮어쓰고 누웠습니다. 수십경 후 홀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험상궂게 생긴 노승이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 가죽을 덮어쓰고 누웠느냐? 어서 나에게 돌려다오.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태연히 누워 있었습니다. 노승이 빼앗아가려 하자 아이는 칼을 들어배려는 신용을 하니 노승이 물러나 앉았습니다. 이렇게 대여섯 번쯤 반복하며 서로 버티고 있는데 먼 동네에서 꽃기호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박엽의 소행이니 난들 어찌하겠는가? 그러고는 아이를 불러 일어나게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가죽을 나에게 주어도 괜찮다. 일어나 앉거라. 아이는 이미 박엽으로부터 들은 말도 있어 가죽을 주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노승이 또 말했습니다. 상아이를 벗어 나에게 다오. 절대 문을 열고 엿보아서는 안 된다. 아이가 그 말대로 옷을 벗어주니 노승은 그 옷과 가죽을 갖고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가 창틈으로 몰래 보니 노승이 가죽을 입고 큰 호랑이로 변해 포효하더니 앞에 있는 옷을 물고 갈래갈래 찢었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가죽을 벗고 노승이 되었습니다. 노승은 문으로 들어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자신의 상아이를 꺼내주며 아이에게 입게 했습니다. 또 두루마리 한 축을 꺼내 살펴보더니 그 아이의 이름자에 붓으로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나가도 좋다. 가서 박엽에게 전하거라. 천기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너는 이제부터 호랑이 무리 속에 들어가도 상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 노승은 또 기름 먹인 종이 한 조각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거라. 길에서 너를 막는 자가 있으면 이 종이를 꺼내 보여주거라.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문을 나섰습니다. 골짜기마다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막았지만 그때마다 그 종이를 보여주니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동구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또 호랑이 한 마리가 앞을 막았습니다. 그에게도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지만 보지도 않고 아이를 물려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나를 잡아먹고 싶다면 나와 함께 절로 가서 노스님께 심판을 받아보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절로 갔습니다. 노승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노승이 호랑이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넌 왜 명령을 어겼느냐?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명령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굶은 지 3일이나 되었으니 고기를 보고 어찌 그냥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명령을 어긴다 해도 이건 그대로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신 다른 것을 받으면 괜찮겠느냐? 그러면 다행이지요. 노승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반리 정도 가면 전립을 쓴 사람 하나가 오고 있을 것이다. 내 요깃거리는 될 것이다. 호랑이가 그 말에 따라 문을 나섰습니다. 수십경 후에 홀연 멀리서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노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놈이 죽었다. 아이가 까닭을 물으니 노승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놈은 나의 부하로 4명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동쪽으로 가게 하여 포수에게 내준 것이다. 전립을 썼다고 한 사람이 포수였던 것이다. 아이가 작별 인사를 하고 골짜기에서 나오니 날이 밝아오고 노새는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노새를 타고 돌아와 박엽을 뵙고 그간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박엽이 머리를 끄덕이더니 행장을 갖추어 아이를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뒤 아이는 과연 크게 현달했다 합니다. 여우의 변신. 동양에서는 장수하는 생물들로 거북이, 사슴, 학, 여우 등을 드는데 이러한 생물들이 오래 살다 보면 영험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나무가 오랜 세월을 보내면 석탄이 되고 송진이 오래되면 호박이 되듯 여우가 오래 살면 사람처럼 천인이나 영이 되는 대신 둔갑수를 익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2회는 판서댁의 자제입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등용되었습니다. 그의 부친이 평안 감사를 지내던 시절 이회는 어린 소년이었는데 부친을 따라 평안도로 갔습니다. 감사는 정시를 사별하였고 이회의 계모는 첩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감사가 멀리 순행을 나가서 관아가 비어 있었고 회는 계모와 함께 있었습니다. 관아의 후원에는 정자가 있었는데 산정이라고 했습니다. 쪽문을 두어 관아와 통하게 하였습니다. 회는 어린 통인을 하나를 데리고 산정에 가서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늦어 어린 통인은 이미 퇴근한 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어린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색이 깔끔하며 단정하였고 용모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회가 찬찬히 살펴보았으나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광기 중에서도 이런 여자아이가 없었으니 낯선 이가 분명했습니다. 소녀의 정체를 의심하며 계속 바라보니 소녀는 방 한 구석에 자리 잡고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회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회가 소녀를 부르자 가까이 오더니 앞에 꿇어앉는 것이었습니다. 회가 손을 잡고 어깨를 어루만지며 총애하는 신용을 하니 소녀도 웃으며 좋아하는 듯 하였습니다. 회는 이 소녀를 진짜 여자가 아니라 도깨비나 여우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불현듯 계획을 세우고는 소녀를 잡아 등에 메고는 후원 문을 통해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큰 소리로 계모와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모두 잠든 터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나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등에 엎혀있던 소녀가 사정없이 그의 목덜미를 깨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녀가 여우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고통을 참지 못하여 붙잡은 소나귀가 느슨해졌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땅으로 뛰어내려 냅다 주랭랑을 치더니 이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회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그 여우를 놓쳤으니 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